미용주 솜을 사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그곳에 말총을 다 거두어 들였다.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과연 얼마 있다가 만건값이 10배로 치솟았다. 선생이 늙은 뱃사공을 찾아서 물었다. 바다 밖에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있던가? 있습지요. 언젠가 태풍에 표류하여 곧장 서쪽으로 사흘을 가서 한밤중에 어떤 빈섬에 닿았습니다. 따져보니까 중국의 사문과 일본의 장기도의 중간쯤 될 겁니다. 꽃나무가 절로 피며 과일이 절로 익어있고 사슴들이 떼를 지어다니고 물고기는 사람을 봐도 놀라질 않습지요. 네, 일단 끊을게요. 네. 일단 끊고. 미안. 일단 끊고.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바로 말총이죠. 어제도 말했지만 말총이라는 건 양반 사대부들이 갓을 쓰기 전에 자신의 머리를 묶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허리허식을 대표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고 결국 만건값이 10배로 치솟은 걸 통해 허리허식을 비판하고자 했다라는 거. 그 다음 밑에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죠. 빈섬 얘기가 나오고요. 허생이 이상을 시험해 보려고 찾은 공간이었고요. 이 빈섬을 뱃사공이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이 빈섬의 상태가 너무 좋아요. 완전 깨끗하고 이삭도 많이 열리고 꽃나무도 많이 피고 태초의 생태를 유지하고 있는 좋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허생이 너무 좋아해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학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얘들아. 물고기가 사람을 봐도 놀라지 않는 이유가 뭐야? 사람은 본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맞아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셨네. 그리고 필기를 해놨는데 이거는 뭐 다 봤던 거라 굳이 딱히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내려가고. 네, 계속 예령이가 읽어볼게. 뒤에. 선생이 크게 기뻐하면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준다면 고기를 함께 누리게 해준세. 아니 사공이 그 말을 자르기로 하였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 방향으로 가서 섬에 들어가게 되었다. 허생은 섬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만 실망하여 탄식하였다. 땅이 고작 천리가 못되니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여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먼. 그러자 사공이 물었다.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지요? 정만 있다면 사람이란 절로 모이기 마련이네. 적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으면 근심하겠는가?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에는 도적대 수천이 오글거리고 있었다. 네, 일단 제가 끊을게요. 허생이 천혜의 자연을 갖춘 그 빈섬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좋아하다가 갑자기 실망을 합니다. 왜냐면 땅이 너무 작아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허생이 큰 땅을 요구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만큼 자기가 시험하고자 하는 게 큰 수준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포부가 매우 컸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허생이 덕이 있다면 사람이란 절로 모이게 마련이네. 덕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으면 근심하겠는가? 라는 말을 하는데요. 뜬금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체 내용과 딱히 안 맞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말이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여전히 허생이 양반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야. 뭔가 실용적인 걸 중요시 여기면서도 양반으로서의 관념적 생각을 완벽하게 버리지는 못했던 박지원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차피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 볼게요. 수기치인과 관련이 있는 말인데 자신을 수양하고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직분을 다하기 위함일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허생이 장사를 하는 게 그냥 수단으로서만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지 여전히 자기는 양반이라는 생각을 버리지는 못한 거예요. 네, 이것과 관련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도적대가 나와요. 군도가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얘네를 체포하려고 하기만 해. 좀 토닥토닥 해주면 되잖아.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교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억압을 하려는 대상으로만 본다는 게 한계예요. 그리고 그 당시 도적대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요약적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짧게 두 줄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내려갈게요. 그때 허생이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그 우두머리를 달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으로 달래고 있는지를 볼게요. 여기부터는 규리가 읽을게. 천명이부터. 한 명이 판독을 털어서 나누면 한 사람 앞으로 얼마나 돈이 돌아가는가? 한 사람에 한 명씩 돌아가지요. 자네들에게 아내가 있는가? 없답니다. 가진 밭들이라도 있는가? 이것들이 호우소를 쳤다. 아니 밭있고 아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된단 말이오. 자네들이 그렇게 잘 안다면 어째서 장가를 들어 살림을 장만하고 손을 사가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리 되면 살아서 도둑놈이란 이름도 없을 것이고 집에 살면서 부부의 즐거움도 있을 것이며 어디로 다녀도 간에 붙잡힐 염려도 없을 것이고 길이길이 의식의 풍요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허생의 말하기 방식이에요. 허생이 일부러 계속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게 사실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으로써 여기 있는 우두머리가 스스로 자기가 이곳에 사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인 거죠. 그래서 왼쪽에 이 질문의 의도는 스스로 조선이 아주 그지 같다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 질문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아내가 있는가? 밭되기가 있는가? 라는 걸 질문하는 이유는 결국 너희는 삶의 기반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라는 거고 결국 가족과 재산이 없다라는 거고요. 최소한 삶을 영위하려면 가족과 재산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라는 말을 하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나온 적이 있는데 별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이 뭔지를 고르라는 문제였어요. 1번.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없을 만큼 백성들이 피폐하게 살았다. 맞고, 많은 백성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마저 붕괴된 상태로 살았다. 또 맞고,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적이 된 사람들이 많았다. 뭐 이것도 맞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암기할 건 아니지만 그냥 보고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이제 봐두면 되겠죠. 네, 그 다음 그 밑에 내려갈게요. 내려가서 현서가 읽을게. 자네들이 그렇게 잘 안다면 어째서 장가를 들어 살림을 장만하고 소를 사서 밭을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겐가. 그리 되면 살아서 도적놈이란 이름도 없을 것이고 집에 살면서 부부의 즐거움도 있을 것이며 나돌아 다녀도 관에 붙잡힐 염려가 없을 것이고 길이길이 의식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어찌 그런 생활을 원하지 않겠소이까.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뿐 없죠.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들이 명색 도적질을 하는 도둑놈이련만 어찌 돈 없다는 걱정을 다하노. 내가 자네들을 위해 돈을 마련해 줄 것이네. 내일 바닷가를 바라보게나. 바람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배가 모두 돈을 실을 배일 터이니 어디 자네들 마음껏 한번 가져가 보게. 허생이 도적들과 약조를 하고 떠나자 도적들이 모두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다음 날이 되어 바닷가에 허생이 등 30만 양을 싣고 나타나자 모두 크게 놀라 허생에게 줄을 지어 절을 하였다. 네, 이제 도적이 이런 말해. 당연히 그런 생활 원하죠. 그런데 돈이 없어요. 자, 이 돈이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조선 후기 화폐 경제를 말하는 거고 이제 슬슬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조차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동시에 얘들아, 조정이 백성을 위한 구휼, 즉 도와주고 살려주는 방안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걸 또 비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랬더니 허생이 야 참나 명색이 도적질을 하는 놈이라면서 어떻게 돈 없다는 걱정하니? 좀 우습다.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내일 아침에 나오면 너희한테 내가 돈을 줄 거야. 너희 원하는 만큼 가져가. 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생은요, 지금 도적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도적들이요, 미친놈 이러고 막 웃어. 그런데 진짜 가봤더니 30만 양을 갖고 왔어, 허생이. 아, 선생님이 막 여기 150억이라고 적어놨네요. 중요하지는 않겠지? 150억. 그래서 여기서 이 도적들의 심리 변화도 이제 중요하다. 비웃었다가 이제 놀라는 거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에 이런 선지가 나온 적이 있어요. 허생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서 군도들을 회유하고 있다. 회유가 뭐야? 꼬시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맞는 선지였어요. 그 해결책이 뭐였어? 돈이지. 돈을 준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선지로 나왔고요. 결국에 여기까지 봤을 때 박주영이 비판하고자 하는 건 두 개였어요. 지배층이 하지 못하는 걸 허생이라는 개인이 해결을 했다는 점에서 무능력한 지배층을 비판함과 동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용우생, 즉 백성들을 위한 정책에 없었다라는 걸 비판하는 거겠죠. 어제 다 했던 얘기죠. 네, 다 적은 사람들은 옆에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번 같은 문제를 조심해야 돼. 우리 양반층을 안 좋게 보니까 그냥 양반층 나쁘게 말하는 거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지문은 양반층이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내용은 없어요. 집권층의 무능함 있고 허생이 대범하죠. 경제적인 능력 150억이나 벌었으니까 궁핍 판삼도 알 수 있고요. 자, 6번 궁극적 의도 진짜 궁금한 거 아닙니다. 결국에 너희 스스로 도둑질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좀 깨달아라 라는 의도였고요. 나머지는 의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 7번 비웃음 놀라움이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허생이 도적들에게 제공한 삶의 조건, 일단 아내, 가족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가족이 있어야 사실 후손도 낳을 수 있는 거죠. 집, 삶의 기본적 터전이고요. 소, 논, 밭, 밭되기죠. 경제적 기반을 마련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백성으로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국에 집권층한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뭐? 백성들을 위해서는 이런 걸 해줘야 된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내려갈게요.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허생이 굉장히 비범하다는 거야. 남달라요. 허생은 도적대에게 양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준 후에 그들을 설득해서 빈섬으로 모두 데려가는데 이건 허생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집권층의 무능함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 우회가 뭐였지? 그렇지, 돌려서 말하는 거지. 여기서 대놓고 집권층은 쓰레기야 막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단 말이죠. 은근히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밑에 허생전과 홍길동전의 이상량. 이거 작년에도 나왔던 부분이라고 했어. 자, 허생전의 빈섬은요. 국가 간의 교역을 합니다. 학교에서 이미 배웠죠? 농사를 통해서 얻어낸 농산물을 비축해 놨다가 일본 장기도에 가서 팔아요. 돈을 엄청 많이 벌어. 경제적 풍요를 잃었고, 그 다음 경제적 풍요로움으로 백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고요. 이용후생을 실현했지. 백성들을 위한 삶을 실현했고, 그리고 얘가 새롭게 만든 공간이야. 원래 있던 공간이라기보단. 근데 반면에 어제도 얘기했듯이 홍길동전의 율도국은요. 산에는 도적이 없고 길에 물건을 떨어뜨려도 가져가는 이가 없는 추상적인 이상향이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추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거는 도덕적인 수준의 이상향의 느낌이 있다는 거야. 정말 돈이 있고 땅이 있고 이런 이상향이라기보단 사람들이 너무 착해. 그런 이상향이라는 거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홍길동이 여기 간 이유가 뭐냐면 신분적 제약 때문이었죠. 서자 때문에. 도피처의 성격이 좀 더 강합니다. 수빈쌤이 보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별표를 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 봉건제라는 말은 신분질서라는 말과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 봉건제 질서가 유지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신분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홍길동이 율도국에 들어가서 왕이 돼. 그쵸? 신분체제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국권이 여전히 왕, 신하, 평미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선지로 나왔었어요. 봉건제가 유지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나라를 정벌했죠. 그래서 어제 좀 놀랐잖아, 너희도. 홍길동이 없던 땅에 가서, 나라가 없는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나라를 치고 지가 뺏은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하시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참고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옆에 여기 별표 칠게. 근데 이게 다 있어. 경제적 배경, 사회제도적 배경, 사상적 배경. 자, 경제적 배경. 취약했다. 백성들이 그지였다. 네, 상공업이 장려되지가 않았고 유통체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경기 침체되어 있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분질서가 동요하기 시작해요. 막 흔들려.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허생이 몰락양반이고 변씨가 신흥 상공인 계층이죠. 돈 많은 상공인 계층이 나타나는 것 자체부터가 이제 신분질서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한 거고 이 작품 보면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나잖아?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신분질서의 동요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배층을 비판하는 주제를 가지면 다 이게 나옵니다. 신분질서 동요. 그 다음에 사상으로 봤을 때는 실학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청나라 문물의 도입을 주장한 북학론이 기본 사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려원이가 읽을게. 오직 장군의 명령대로 따르겠소이다. 있는 힘대로 지고 가게나 그리하여 도적들이 돈을 жил머졌으나 사람마다 고작 100금을 넘지 못했다. 허생이 너희들 힘이란 게 고작 100금을 들기에도 부족하거늘 어찌 도적질이라도 변변히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너희들은 비록 평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이미 도적의 명부에 올라 있으니 어디 갈 곳도 없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터이니 각자 100금씩 가지고 가서 아내를 얻고 소 한 마리씩 장만해 오거너라. 하자 군도들이 모두 좋다고 승낙하며 흩어졌다. 네. 내가 밑줄을 치긴 했는데 중요한 건 아니야. 그 선생님도 하신 것 같은데 말을 왜 못 들어? 힘이 없어가지고. 굶주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너희들은 이미 도적의 명부에 올라서 더 이상 평범하게 살 수는 없어. 너희 전과자야. 이거는 결국에 얘네가 빈섬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명분을 제시했죠. 그게 여기서는 인과적인 필연성이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겁니다. 필연성이 뭐야? 반드시 그래야 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댔다는 뜻이에요.
별로 중요한 것은 없고요. 아직 내려갈게요. 그동안부터 도윤이가 읽어볼게. 그동안 허생은 2,000명이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장만하여 그들을 기다렸다. 도적들이 기한한 기간 날짜에 모두 도착해 뒤에 처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드디어 모두 배에 싣고 빈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적을 모두 쓸어가자 나라에는 도적 걱정이 없어졌다. 한편 섬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들은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온갖 곡식이 심는 대로 크고 무성하게 자라고 김을 메고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기와 비슷하게 달렸다. 3년 먹을 식량을 구비해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장기도는 일본에 속한 고을로 31만 호가 되는 큰 지방인데 바야흐로 큰 기근이 들어있었다. 그리하여 굶주린 사람들은 진휴하고 은 100만 양을 얻게 되었다. 네, 허생이 도적을 쓸어 갔다. 이거 두 개 말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허생이 영웅적 면모를 부각하는 동시에 지배층이 그만큼 무능했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 A 부분을 보면 빈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중요합니다. 이 빈섬의 상태를 볼게요. 온갖 곡식이 심는 대로 무성하게 자라고요. 김을 매다라는 건 잡초를 뽑다 이런 의미입니다. 잡초를 뽑거나 쟁기질을 안 해도 한 줄기에 9개씩 달려. 풍요롭죠. 그래서 이 3년 먹을 식량을 잘 묵혀놨다가 장기도, 실제 지명이죠. 일본에 있는 섬인데 거기 가서 팔았대요. 장기도는 일본에 속한 고을인데 그때 마침 기근, 굶주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사람들을 구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100만 양을 얻었대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빈섬에서 실현한 이상향의 모습. 첫 번째, 농업이 기본이죠. 작년에 시험선지에 상업을 기본으로 한다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상업을 하려고 해도 뭔가 있어야 상업을 할 거 아니야. 기본은 농업인 거지. 그 다음 외국과 교역을 했고 부를 축적했고 빈민들도 구제했죠. 일본인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도적들도 구제를 했고 마지막 예의범절 밑에 나옵니다. 예의범절을 중시했다라는 것까지. 이거 작년에 이 부분 가지고 내용일치 문제를 만들어서 내셨어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좀 체크를 잘 해두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역. 무역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지. 자, 밑에 허생이 탄식하면 여기서부터 예빈이가 읽어볼게.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야 나의 자그마한 시험을 마치게 되었구나 하고는 남녀 2,000명을 모두 모아놓고 명을 내렸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의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 제도를 새로이 제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땅이 좁고 내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아이들이 태어나 숟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게 하라. 네, 여기까지 볼게요. 자, 여기서도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박지원의 생각을 알 수 있어. 일단 나의 계획이 뭐냐?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내가 식만 적어놨는데 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여건을 해결한 후에 글자나 의관, 옷차림과 관련된 문물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허생은 먹고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시험 선지에 허생은 문물과 의관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O야 X야? 그건 X인 겁니다.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해라. 장유유서, 예의범절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밑에 어휘역구 풀이에도 나와 있는데 선구적인, 즉 앞장서는 해외 진출 사상이 이 작품에 드러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허생이 문자와 의관을 중요시 여겼다는 건 문물이나 제도 이런 거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수준 높은 문화와 문물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으나 그래도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자, 다 적은 사람은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아니 아무리 내려도 여원이는 할머니 어떡하냐? 완전 이거 눈뽕인데 어떡하지? 눈을 못 떠 여원이가. 앞에 저 틈에 이게 뭐 있어? 슬로우도 이렇게 하죠. 선생님 그리고 저거 필기 조금만 올려. 아 요거요? 아 이 자그마한 시험이라는 건 뭐 주거 안정화나 빈민 구제나 해외 무역 같은 것들을 한번 시험해 봤다 라는 이야기예요. 야, 하영이는 진짜 다 적는구나. 와, 대단하다. 자, A는 쓰진 않았는데 결국에 허생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거죠. 아주 긴 시간의 흐름을 몇 줄로 표시를 했기 때문이고요. 장기도는 실제 지명이기 때문에 사실성을 높인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빈섬. 취약한 유통경제나 조선의 경제 규모를 점거하는 것과는 빈섬이 관련이 없고요. 학문 교류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정답은 3, 4번이고 장유유서죠. 부무유시는 뭐야? 친구 사이. 그쵸? 부자유치는 아빠랑 아들, 군신유의, 왕과 신하, 부부유별은 부부. 그쵸? 관련이 없고요. 자, 뒤로 넘길게요. 네, 여기는 세연이가 읽을게. 그러고는 다른 데를 모두 불살라 버리고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 하고 은자 50만 냥을 바닷속에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없는 사람이 생기겠지. 100만 냥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도 놓아둘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 작은 섬에서야 했다. 그를 아는 사람은 모두 배에 실어서 함께 섬을 빠져나오며 이 섬의 화근을 없애려 함이네 라고 하였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이제 섬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돈을 다 버려버리죠. 500억 정도를. 근데 그 이유는 빈섬이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게 경제 규모가 작은 곳에서 이것 이상의 돈이 있으면 오히려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글을 하는 사람을 다 데리고 나왔어. 그러면서 이놈들은 화근이야, 재앙의 뿔이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당시 글을 하는 계층은 양반이죠. 지식인 계층이죠. 이것과 관련된 사자성어가 식자, 우환. 글자를 아는 것이 우환을 불러일으킨다. 근심을 불러일으킨다. 라는 거고, 오히려 많이 아는 애들이 문제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박지원 자신도 양반이지만 양반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아주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 다음 밑에 하영이가 읽을게. 겉으로 나온 허생은 나라 안에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 모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돈을 그렇게 써도 아직 은자 10만 냥이 남았다. 이 돈이면 변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겠군. 허생이 변씨를 찾아와서 부부는 나를 기억하시겠소이까 하고 묻자 변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대의 얼굴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걸 보니 혹 연금을 다 털어먹은 건 아니오?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르해지는 일이야. 당신 같은 장사치들의 일일 뿐이오. 만일 만금이란 돈이 어찌 사람의 돌을 살찌우게 하겠소. 이에 은 10만 냥을 변씨에게 주며
내가 순간의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책 읽기를 마저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망금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이다. 하니 변씨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 절을 하고 10만 양을 다 가질 수 없다고 사용하며 10분의 1만 이자로 쳐서 받겠다고 하였다. 허생이 더러 화를 내며 당신 어째서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려는 개요하고는 옷자락을 뿌리치고는 휙 나가버렸다. 네, 여기서 또 시험에 종종 나오는 부분이 이 허생의 대사예요. 얘가 앞에서는 상업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서 뒤에 가서는 내가 무슨 니들 같은 장사치인 줄 알아?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박지원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계급의식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때 계급의식이 뭐냐면 밑에 산업공상, 선비가 짱이고 상업이 천시되는 것에 대한 의식을 완벽하게 버리진 못했어. 그래서 돈이라는 이 물질적 가치보다 도라는 정신적 가치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는 사대부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얘는 상업을 뭐로 생각했느냐? 그냥 자기는 단순히 이상량을 시험해 보려고 했던 수단일 뿐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허생이 돈에 대해서 이중적인 관점을 가져요. 예를 들어 백성들을 구휼하는 공적인 것에서의 돈은 긍정적 가치를 가져. 그런데 나 개인의 입장에서의 돈은 화근, 재앙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순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중적 태도 때문에. 그래서 이 장사꾼 이런 말 자체도 지금 상인을 나쁘게 폄하하는 거잖아. 계급의식 못 버린 겁니다.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밑에 그럼 이제 하나 또 이야기가 끝났고 밑에 변씨가 몰래, 여기는 현서가 읽을게. 변씨가 몰래 그의 뒤를 밟아서 쫓아가니 허생이 남산 아래로 향하더니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기에 변씨가 물어보았다. 저기 보이는 오두막이 누구의 집이요? 허생은 대기랍니다. 가난한 형편에 그릴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아침 훌쩍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은 지 벌써 5년이나 됩니다. 부인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허생원이 집 나간 날짜에 제사를 지낸답니다. 변씨는 그제야 그의 성씨가 확실하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네, 안 중요합니다. 늙은 할미. 그냥 요약적 전달하는 역할이라는 것만 밑주시세요. 5년 동안 허생의 처가 뭐하고 살았는지를 지금 요약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중요하지 않고요. 자, 뒤에 넘어갈게요. 이튿날부터 려원이가 읽을게. 이튿날 변씨는 허생에게 받은 은자를 모두 가지고 가서 그에게 돌려주었다. 허생은 사양하였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100만 금을 버리고 이까지 10만 금을 취하려고 하겠소. 내가 지금부터는 그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갈 터이니 그대가 나를 자주 들여다보고 먹는 입을 따져서 양식을 보내주고 몸을 헤아려 옷감이나 보내주구려.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어찌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고 싶겠소이까. 변씨가 백방으로 허생을 달래보았지만 끝내 어찌할 수가 없었다.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양식과 옷가지가 떨어질 만한 때를 헤아렸다가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가져다 주었다. 그러면 허생도 흔연히 받아들였고 만약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오면 언짢아 하면서 그대는 어째서 내게 재앙을 안겨주려는 것이오? 하였다. 네, 여기 보면은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어찌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겠습니까? 라는 건 결국에 똑같은 얘기죠. 재물보다는 정신을 살찌우는 게 훨씬 낫다. 청빈, 맑을 청자에 가난할 빈자, 사대부들이 추구하는 삶의 정신인데 이것과 관련된 사자성어가 안빈낙도, 빈이무원이죠. 안빈낙도라는 건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즐기면서 사는 거고 빈이무원, 가난하지만 무원, 원망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외부 선지로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너희가 방학 때 배웠던 자연친화시죠. 그런 것들이 나왔어. 근데 사실 안 배워도 눈에 보여요. 자연친화는 보통 자연물들이 나와. 그 대신 모든 자연물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 매화, 국화, 난초, 대나무, 소나무. 얘는 뭘 상징하지? 지조절개잖아. 그거 말고 그 자연물들 빼고 다른 자연물들 혹은 풀, 구름, 갈매기, 백구 이런 소재 나오면 무조건 자연친화예요. 그게 답이 될 거예요. 이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도
재물을 좀 많이 줬더니 재앙이라고 표현하죠. 재물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요. 허생은 재물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죠. 사회적 측면, 공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긍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개인한테는 내가 버려야 할 재앙으로만 여긴다라는 거.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자, 밑에 술을 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예령이가 읽어볼게. 술을 가지고 가면 더욱 기뻐하며 서로 취하도록 실컷 마셨다. 이렇게 몇 년을 지내자 두 사람의 정분이 날로 두터워졌다. 어느 날 변씨가 조용한 틈을 타서 어떻게 5년 만에 100만 금을 벌어들였는지 물어보았다. 허생이 대답하였다. 그것이 아주 알기 쉬운 일이요.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나라 안을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이 이 안에서 생산되고 이 안에서 소비됩니다. 대저 천금이란 돈은 작은 돈이므로 물건을 모두 사들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를 열로 쪼개면 백금이 10개가 되어서 10가지 물건이야 충분히 살 수가 있겠지요. 물건의 단위가 가벼우면 굴리기 쉽기 때문에 설령 한 가지 물건이 미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9개의 물건으로 재미를 볼 수 있답니다. 이런 장사 방법은 정상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고 작은 장사꾼이나 하는 수단이지요. 그러나 만금이란 돈은 물건에 모조리 타재기할 수 있으니 술에 있는 것은 술의 전부를, 배에 있는 것은 배 전부를, 한 고을에 있는 것은 고을 전부를 마치 촘촘한 그물로 모두 훑어내는 것처럼 싹쓸이할 수 있지요. 무태서 생산되는 만 가지 물건 중에서 한 가지를 몰래 사재기하고 바다의 만 가지 어족 중에서 한 가지를 슬며시 사재기하고 약재 만 가지 중에서 하나를 몰래 독점하면 그 한 가지 물건이 남몰래 담겨 있는 동안에 모든 장사치의 물건이 몰라버리게 되지요. 이런 사재기 방법은 인민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니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 내가 써먹었던 이런 사재기를 한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말 것이요. 그대는 처음에 내가 돈을 구워줄 것을 어떻게 알고서 나를 찾아와서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겁니까? 또 그대만 내게 돈을 빌려줄 뿐만 아니라 만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모두 빌려주었을 것이요. 네, 일단 여기까지 끊을게요. 보통 천금이라는 돈은 양이 적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물건을 사들일 수가 없죠. 그러나 이를 열로 쪼개면 백금이죠. 천금 열로 쪼개면 이게 10개가 되기 때문에 이 10가지 물건을 충분히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건의 단위가 가벼우면 굴리기 쉽기 때문에 설령 한 가지 물건이 미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9개의 물건으로 재미를 볼 수 있답니다. 그 내가 장사꾼이야. 내가 10가지 품목을 팔아. 그 중에 하나가 뭐 솔드아웃 됐어? 그럼 나머지 9개 그냥 팔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장사꾼이나 하는 거고 돈도 적게 벌겠죠. 그런데 만금은 이거의 10배잖아요. 만금이란 돈은 사재기할 수 있을 만큼 큰 돈이다. 이게 변씨한테 빌린 돈이었죠. 그래서 술에 있는 것은 술의 전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가 사재기를 했다. 그래서 결국에 큰 돈을 벌게 되었다. 근데 얘가 하는 말 이게 중요해. 이런 사재기 방법은 사람들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니 후세에 나라 사람들이 만약 내가 써먹었던 이런 사재기를 하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한다. 사실 되게 웃겨요. 지는 하고 남들은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허생은 자기는 시험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쓰면 안 된다. 독감자본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여기 왼쪽에 나와요. 허생이 했던 매점매석은 큰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거라기보다는 자기가 시험해보려는 의도였다라는 걸 한 번 더 어필해 준 거죠. 네, 그러면 문제 11, 12번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잠깐 쉴게. 13번까지.
11번. 이 3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장 적절한 거는 경제 규모가 매우 작아서 굳이 더 끌고 안을 필요가 없다 해서 버린 거고요. 사람들한테 화근이 될까 걱정돼서 데리고 나온 애는 누구야? 글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1번이 좀 더 가깝다고 봐야 하고요. 2, 4, 5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12번. 정답은 2번이죠. 자신의 분수에 만족한다라는 뜻이고요. 천석고왕은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걸리는 병. 자중질환은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 소탐대실은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는다. 조변석계. 아침 저녁으로 계획이 변한다. 이런 뜻이겠죠?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13번의 답은 재앙. 쉴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으면 5시에 시작할게요.